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용환입니다. 이런 장소 어색하고요. 그, 원래 제가 PPT로 많이 하는데 그냥 오늘 좀 발표문도 좀 작성하고 좀 해봤습니다. 이게 어쨌든 경쟁 교육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러 온 자리인데 사실은 이제 양력을 소개할 때 갑자기 방송 얘기가 써 있어서 적잖이 비위가 상했었거든요. 근데 맨 처음 이제 그래서 이 사전에 안내지를 보고 이걸 바꿔달라고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왔어요. 왜 그냥 왔냐면 이게 하나의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가 이제 1995년 5.3일 개혁부터 한국이 교육 개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추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95년에 대한민국의 교육 대개혁을 준비하는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정보화 시대에 대한 대응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보화 시대하면 김대중 정권 때의 IT 산업을 많이 기억을 하시지만 사실은 김영삼 정권기 때 IT 산업에 대한 근간 정지 작업이 있고 그 위에서 김대중 정부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주요한 지자체 혹은 주요한 국가기관의 어지간한 온오프라인 교육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뭘 보죠? 방금 얘기했던 당신이 욕하는 사이라든지 선을 넘은 녀석들이라든지 혹은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30년 전에 우리가 어떤 정보화 사회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는 국가가 주도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면 이것이 새로운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틀거리로서 작용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민간 영역에서 훨씬 더 자율적이고 훨씬 더 활발하게 소위 말하는 온라인 영역의 생태계나 오프라인 영역의 생태계를 자생적으로 구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후자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한 시사점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이제 이 얘기부터 시작하려는데 의원님께서 저기 999 얘기하셔서 저도 옛날에 콜론 버스를 쓰다가 콜론 버스는 아닌 것 같아서 콜론 부스라고 썼다가 전 다행히 선생님이 정답을 처리해 주셔서 융통성 있는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여튼간 비슷한 기억이 떠올라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게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와 정부가 어떤 계획을 세웠었을 때 그 결과가 정부 측에서 예측하는 결과가 있지만 사실은 이 사회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이고 사회 변화의 속도를 우리가 가늠하면서 다음에 교육의 설계나 정책적 설계를 해나가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좀 어느 부분에서 지금 어긋나고 있지 않나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나온 게 말씀드렸고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건 저는 이제 발표문에다 내용을 써놨지만 이제 7월 29일 날 발표했었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잘 알다시피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물론 그 당시에 화제가 됐었던 것은 이제 그 5세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학교 일찍 갈 수 있게 됐다는 게 화제가 되긴 했지만 저한테 눈에 끌렸던 건 이제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교육 업무 보고를 보면 그 100만 인재 중에서 고급 인재 7만, 중급 인재 72만, 초급 인재 21만 해서 뭐 코딩 교육부터 뭐 하겠다 이렇게 쭉 나왔죠. 근데 이러고 나서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 산업의 위기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과거에 중국과 미국의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순환적인 어떤 성과를 거두는 과정이었다면 이게 지금 기조가 깨지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더라도 미국의 SK 공장에 바이든이 와서 했던 국회죠.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했던 이야기가 결국은 이제 더 투자해라 뭐 이런 이야기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정부가 정책적 목표를 갖고 교육이라는 것을 달성하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오래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의 급변하는 혹은 199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이 융통성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적합한 방식이냐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뭐 지금 우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꼭 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제도에 근본적 모순이 있다는 건 사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고 저도 경험했고 저는 이제 초등학생 아들 둘을 의원님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아들 둘을 두고 있는데 똑같은 과정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다 적시를 해놨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권기 때 국정교과서 사태, 그리고 문재인 정권기 때 조국 사태 등을 겪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정치권에서 어느 순간부터 교육의 근본 문제에 대한 개선과 변화 같은 것들을 도모하기보다는 사실상 점점점 피해가면서 눈앞에서 고칠 수 있는 걸로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적인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발표문에 써놨듯이 사실상 이제 정시와 수시 사이에서의 안정적인 선택을 지향하는 정책을 취했다라면, 또 최근에 보면 지금 이 100만 디지털 인재 같은 것들이 설령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을 하는 걸 성공을 해서 우리가 반도체 국가로서 더더더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기본적인 교육 모순을 개선할 수 있냐라는 건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최근에 와서 특히 이제 적어도 한 근 10년 내에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겪고 있는 교육 모순과 멀어지고 있는 식의 정책들이 일반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긴장 잘 안 하는데 긴장이 되네요. 네. 그리고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성공회 대학교에서 수업을 합니다. 한 5, 6년 됐어요.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는 역사 수업을 하는데 이제는 적응이 될 만도 한데 계속 적응이 안 됩니다. 적응이 안 되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수업을 열심히 안 들어요. 근데 수업은 저도 대학생 때 열심히 안 들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태도가 이 교수가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하죠. 특히 교양 과목 교수들은 어차피 이게 시간 강사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더 우습게 보는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학생이 아예 수업을 물론 마지막 수업이었는데 한 학생이 아예 헤드폰을 끼고 이제 PC에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들었을까 대놓고 짜증을 냈죠. 오랜만에 꼰대가 돼서 되게 행복했는데 그거 핸드폰 벗으라고 막 하면서 이제 헤드폰 벗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예전에 무슨 행사라 이게 강의를 하다 깨달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50명이 수업을 듣든 60명이 수업을 듣든 5명만 수업을 열심히 듣거든요. 다 똑같아요. 근데 이 현상을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야,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하던 짓 똑같이 대학 가서 하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정상적인 교육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 교육이 아닌 입시 현실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이 계속 일반화가 되는 상태를 전제로 해서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예전에는 선생님이 무섭게 하고 매를 때리거나 사회적인 권위주의적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추 유지가 됐더라면 지금 그게 다 해체가 됐단 말이에요. 해체가 된 상태에서 사실상 입시 교육에서 소외되거나 이 교육이 나한테 필요 없다고 느끼는 상위권이 됐든 하위권이 됐든 간에 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이라는 건 학교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멍 때리고 있거나 카톡 치거나 인터넷 하거나 이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문화가 온 다음에 사실 대학 사회에서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 주변에도 많은 대학 강사들이 수업을 하다 대학을 많이 떠나요. 떠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학 수업에서의 자괴감이라는 거죠.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문의 전당에서 의미가 없는,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오늘 발표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내용이 531 교육개혁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든 싫든 한국은 531 교육개혁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95년이고 이것이 정당으로 어느 정당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쿠데타의 시대가 끝나고 노태우 정권이라는 군사정권 시대의 과도기가 끝난 상태에서 문민 정권이 들어서서 소위 말하는 한편에서는 광범한 사회적인 민주화, 또 반대편에서는 시드니 선언을 기준으로 해서 광범위한 세계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방향성 속에서 교육을 개혁하겠다라는 원대한 어떤 방향성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소위 말하는 5.18 문제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담아내려고 했었던 김영삼 정권의 개혁 의지와, 95년에 시드니를 갔다 온 다음에 야, 세계가 바뀌고 있다, 이제 세계화로 나아가자, 천국 같은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세계화를 영어로 SEGY 해서 세계화 이렇게 뭐 하면서 주도적인 세계화를 하겠다라고 김영삼 정권의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때로 본다라면 김영삼 정권 개인의 의지지만 조금 넓고 장기적인 과정으로 본다라면 적어도 분명한 것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됐던 전 세계가 됐던 간에 광범위한 형태의 민주화와 세계화라는 게 굉장히 큰 힘으로 지금 역사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5.31 교육개혁이 나왔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이걸 수용하면서 이야기 풀어가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쭉쭉쭉 거의 내려와서 5.31 교육의 개혁이 틀이 거의 안 깨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5.31 개혁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두 번째 이야기인데 아까 하나는 이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회는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회는 바뀌었는데 교육이 안 바뀐 거죠. 물론 부분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교과서가 칼라로 바뀌었다. 이건 맞아요. 그러나 교과서 자체가 어떤 과거에 우리가 배우던 방식의 교과서를 벗어났냐. 두 번째 교과 방식인 거죠. 수업 방식이 되는 거죠. 수업 방식 자체가 뭐 이렇게 뭐 소통과 토론을 떠나서 적어도 우리가 예전에 배우던 칠판을 까고 칠판을 두고 판서를 하면서 주입하는 방식이 바뀌었느냐. 그리고 혹은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온전히 되더라도 수업 방식에서 대안적인 수업 방식이 많이 정착을 한 부분이 있냐. 그리고 국영수 중심의 교육, 뭐 이걸 두고도 뭐 어디에 중점이 바뀌고 이런 입시적인 경향은 있지만 여튼간에 국영수라고 하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었던 그 교육의 방식의 무게성 그 자체가 바뀌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시제도가 개선이 되냐. 한 5가지 정도로 규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대는 정말 많이 바뀌었고 이게 그냥 한때 PPT 열풍이 불다가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두 줄 딱 긋고 나와서 청바지 입고 나와서 PPT 하는 것 때문에 또 PPT가 바뀌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발표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지식을 만들어가고 하는 내적인 사회적 욕구와 또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고교 독서평서 같은 애들이 보는 잡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사실은 다 내용을 안 보더라도 중고등학교 혹은 초등 독서평서를 보더라도 초등학생들이 보는 어린이 잡지에도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젠더 문제, 성 이슈 다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부터 커오면서 눈으로 보고 자란 수준은 그것을 내 안에 체내화를 시켰든 안 시켰든 간에 되게 높은 거죠.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의 방식, 시스템, 구조, 그리고 교육에서 중요시 여기는 과정들은 얼마큼 바뀌었을까? 이 비중의 차이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5학년인데 이제 막 수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학원을 끊었어요. 다른 학원을 옮겼어요. 근데 끊었던 이유가 뭐냐면 애가 수학을 잘하니까 토요반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특혜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토요일 날 나와야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만히 해서 뭘 봤던가 했더니 애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아빠 나 지금 중학교 1학년 수학을 배워. 그러니까 이게 자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뭔가 대단한 어떤 포장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 여전히 학부모,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이 대할 수밖에 없는 입시적 의존초라는 것은 영수 중심의 교육인 거고 그리고 그 교육이라는 게 대단한 창의성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5학년짜리, 6학년짜리 문제를 풀고 6학년짜리 문제를 푼 다음에 중학교 문제를 푼 다음에 토요일 날 나오면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막 저항을 하면서 막 학부모 선생님한테 화를 냈더니 그 담임 선생님 당황해 하시면서 아니 다른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는데 애를 왜 토요일 학원에 보내는 게 기분 나빠하냐 뭐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확 끊고 애를 끊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한편에서 그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외부적인 건 말 그대로 세계화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하는 속도를 정부 정책이 따라갈 수 있을까? 혹은 정부가 주도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저는 되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한국 교육이 이렇게 표류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입시제도의 개선을 통한 봉합적인 문제 해결의 접근 과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사실 정말 냉정히 따지면 한국 사회가 질적으로 내부적으로도 변했고 세계사적 경랑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랑의 속도 속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취해야 되는가? 정책은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가? 교육의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계산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쭉 내용을 제가 쭉 써놨는데 사실은 95년에 5.3일 교육개혁을 이야기할 때도 첫 번째 과제는 입시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식은 하나도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나왔던 것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것의 대두였고 저도 이제 수능 초창기 세대 때의 등장인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하나 주목해서 볼 측면이 뭐가 있냐면 5.3일 교육개혁 당시에 핵심적인 아젠다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적성과 창의성에 근거해서 학생들을 길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제로 합니다. 그 말 자체는 좋죠. 이제 드디어 줄 세우기나 암기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적성을 고려하고 창의성을 고려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방향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걸로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간의 자가당착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고 민주화의 시대라는 건
민주화잖아요. 그러니까 즉 사회의 부문이라는 것이 국민이나 사회의 제 분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5.3일 교육 때부터 김영삼 대통령이 됐던 김대중 대통령이 됐던 노무현 대통령이 됐던 이명박 대통령이 됐건 여기까지로 제가 말을 끊는 건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 시즌까지는 국가가 교육의 근본 모순에 대해서 부딪히던 시점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게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끊는데 여튼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됐던 김영삼 대통령이 됐던 간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 변화하는 시대를 내가 혹은 정부가 창출하겠다라는 틀은 결국 못 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좀 여기가 이것이 가장 정부의 교육 정책의 가장 큰 부조화의 지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대 변화를 인식했고 그거에 맞춰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자까진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우리가 옛날처럼 잘 살자. 조금 냉정히 얘기하면 박정희 시대의 망령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1인 영웅주의, 그리고 정부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황당한 믿음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부조화가 존재하니까 그거의 실질적 결과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그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교육부 장관이 누가 되고 교육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따라서 모든 게 다 좌지우지가 되면서 이게 이제 한편에선 정쟁의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고, 한편에서는 보세요. 이게 되던 시대가 있습니다. 1960년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회가 되게 작아요. 그리고 1960년대, 60년대 때 재벌은 기업 개수로 따지면 40~50개가 되지만 지금의 중소기업, 단위 있는 중소기업보다 그 당시 60년대 때 재벌의 40~50개 되는 기업의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0년대 때라는 시대 자체는 대통령이 깃발을 들고 함께 나가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가능한 거라면 90년대 이후에 한국의 사회적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구조로 민간사회 영역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좀 뭐라 해야 되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지 않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사립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써놨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그 5.3일 교육개혁을 보면 사립학교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학이죠. 사학은 특수성과 자주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건 특별한 어떤 교육적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사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주성을 갖고 있다는 건 말 그대로 사학이니까 교과 과정에 대한 독립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카톨릭 학교라든지 엘리트 학교 같은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공공적 가치로 귀결이 돼야 된다는 건데,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 5.3일 교육보고서에 뭐라고 나냐, 특수성 부족하다, 자주성 부족하다, 고로 공공성이 없다. 이게 95년에 한국의 국가교육, 그 당시 최초로 만들어진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사학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학이 가져야만 하는 그 의의에 대해서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사실 95년대의 결론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바뀌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의 사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선교와의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선교가 성공을 거둘 무렵에 사실 이 사학교육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민간 사회에서의 공공의료라든지 공공교육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고 서당 중심의 전통적 교육을 대체하는 근대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한 소위 말하는 사학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까지 이야기고요. 30년대 때부터 일본이 사학을 점령하고, 그리고 50년대 이후부터는 사실상 사학이라는 것은 국가교육의 보조수단으로서, 즉 재정이 부족한 국가교육이 국가 재정만으로 사학을 운영을 못하니까 이 사학과의 적절한 결탁을 통해서 사학교를 운영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선 사학의 특수성이나 사학의 공공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죠.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95년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미 이 당시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가장 최악의 모습을 낳고 있는 게 뭐가 되냐면, 한편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같은 경우는 대충 구분하는 겁니다. 혁신학교의 논리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보수 진영에서는 자사고의 논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각자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하나는 내면적으로 봤었을 때 지난 30년간 그러면 사학이 특수성과 자주성을 바탕으로 해서 공공적 기능을 소화하는 단계로 성장했냐, 성장에 대한 공공적 지표가 있냐, 성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냐, 그리고 첫 번째로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이 그렇다면 그렇게 성장한 사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건데, 기존에 그것이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서는 결국은 뭔가 이렇게 좀
혁신적인 뭔가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자사고를 육성시킨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이면을 갖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권 때부터 사학 문제에 대한 진보 진영의 분석이라는 건 사학이라는 것이 거대한 경제적 기득권층이다라는 거에 대한 공격과 갈등이 있었고요. 자사고 문제는 결국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저항을 받았죠. 돈 있는 사람들의 출세적인 합리화다,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미 30년 전, 40년 전에 사학이 갖고 있는 공공성과 특성이라는, 자주성과 특성에 대한 것을 문제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한 척도와 성장 과정에 대한 아젠다가 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두고 싸우는 상태가 되니까 당연히 사회적 동의가 일어나기 좀 힘든 구조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흥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흥분을 하네요. 네. 네. 그리고 그다음 이제 교육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이제 제가 이제 그 양적 성장에서의 성공, 질적 성장에서의 실패인데, 이게 양적 성장은 정말 대단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저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학급 목표 20명, 그리고 학교에 있는 교과서의 개혁, 그러니까 칼라나 이렇게 토론 주제 이런 것들 반영하는 것들, 그리고 이 당시 이미 자유발행제를 검토함, 자유발행제를 만들 수 있는 나가는 데까지 전제함,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실 조건 개선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학교에 가면 아쉬운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90년대 중반부터 지금 한 20-30년이 흐른 상태에서 사실은 이 시기 때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 목표했었던 교육의 양적 성장은 사실상 대부분 달성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학급 수를 줄이자, 교실에 LED 하나를 더 넣자, 이런 걸로는 어떻게 보면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양적인 물질적 보급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개혁시키겠다, 이거는 한물간 주장이죠. 그리고 아까 이게 제가 처음 하고 말씀을 연동시켜 드리는 거지만 그런 걸로 되지 않는 굉장한 소프트웨어의 변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여기다 뭐 질적 성장에서의 뭐 실패하면서 쭉 얘기 써놨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당시에 두 가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개혁안을 보면 교육의 질적인 목표를 고민할 적에 이기적 경쟁을 조장한다, 공동체 의식이 빈약하다, 그래서 품위 있는 인간 교육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한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게 뭐냐, 학년별로 쪼개서, 물론 굉장히 아젠다에 불과한데 초등학교 때는 거기 이제 그 교육에 대한 국민학교라고 써 있는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는 공동체 의식 교육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까지는 민주시민 교육을,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세계 시민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정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땐 공동체, 중학교 때는 민주시민,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세계시민 교육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웃긴 게 그 창의성의 부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계시민 교육, 뭐 수용자 중심의 교육, 최근에 새롭게 쓰는 아젠다처럼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90년대 때 다 나왔던 이야기를 지금 반복 재탕하고 있다라고,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민주시민 교육 보니까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게, 제 아들이 수학 문제를, 둘째가 이제 3학년인데 수학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저한테 아빠, 민주시민 교육이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야, 수학 문제를 푸는데 민주시민 교육이 뭔 상관이야? 했더니 나와. 그래서 야, 수학 교과서 민주시민 교육이 왜 나와? 그러니까 애가 막 저희 둘째가 저를 닮아서 성질이 더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 아니 하면서 교과서 보여줬는데, 교과서 이렇게 첫 장을 보면 교육 목표 하면서 밑에 이렇게 말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학 교육 하면서 뭐 참된 인성 양성, 민주시민 교육 양성해서 수학 문제 잘 풀면 민주시민이 된다라는 식의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이제 90년대 때 타겟팅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적 성장과 더불어서 질적 성장의 핵심 포인트는 수업의 변화입니다. 즉 여기 제가 되게 자세히 써놨는데, 실제로 쉽게 말하면 교과 내용이 연계성이 없다, 국사 배우는 애는 국사만 배우고 국사와 세계사가 연계되어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혹은 국영수로 너무 매몰되어 있다라든지, 혹은 수업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수업이 판서 중심이다라든지, 뭐 이런, 혹은 수업 내용이 지나치기 어렵다라든지, 심지어 교육 내용 자체가 너무나 국가주의적이다라는 말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돼 있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531 교육에서의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 가지죠. 하나는 뭐냐,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교과 외적인 교과가 많이 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계상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의 기존의 교과들을 계속 깨나가다 보면 학생들 사이에서 새로운 수업에 대한 요구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 새로운 수업, 즉 교과서가 없는 자율적 교과의 탄생과 등장을 국가가 계속 지원을 해주면서 어느 단계, 일정 단계가 지나고 나면 국가가 공교육적으로 제도하는 걸 넘어서서 소위 말하는 자율적 교육이 다양하게 탄생이 돼서 그걸 보조하는 형태로 국가 교육이 이동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뭐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학 교육이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데 여기엔 굉장히 좀 빈약하게 내용이 써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수능을 2번 봤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 이제 시작점이었었는데 궁극적 도전은 뭐냐? 1년 내내 대학은 자율적으로 언제든지 학생을 뽑을 수 있고, 그리고 학생은 1년 내내 대학을 응시하거나 혹은 대학을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에 평생교육이나 사회교육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간 것만큼의 어떤 커리어를 인증받아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게 한다라는 것까지가 설계도입니다. 이쯤 되면 이상사회죠. 조사만 안 되는데 하여튼 전혀 지금 전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실은 전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왜 전혀 거꾸로 가고 있냐? 바뀌지 않는 부분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 했던 얘기 그렇다 치고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평가 기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만든 평가 기준이 실제로 이 5년 단위로 저희가 교육과정이 바뀌잖아요. 5년 단위로 이 평가 기준이 계속 갱신이 되고 실제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또 수익 사업입니다. 근데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 평가 기준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사실은 이 발표를 위해서 최근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는 떨어뜨린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 기준이 되어 있냐? 예를 들면 삼국시대다라고 얘기하면 흥분했습니다. 3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정상주 놔두면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 뭐냐? 이런 거 삼국시대다고 얘기하면 하급 평가 기준은 삼국시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해야 한다. 중급은 4세기부터 6세기경 사이에 어떤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고급은 이걸 바탕으로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교육과정 평가원의 교육과정은 전 과목에 대한 모든 기초적인 교육을 모든 학생들이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가 되게 듣기 좋게 들리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정책적 어떤 그러니까 동의를 국민들 사이에서 구할 수 있죠.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역사 연구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역사를 대부분 학생들이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40 넘으면 역사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 친구들이 갑자기 제 팬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냉정한 현실이라는 거죠. 냉정한 현실이라는 거죠.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필요에 따라서 무언가를 얻을 교육의 권리도 있고, 반대편에서 내가 싫어하는 걸 안 배울 권리도 있고, 혹은 배워야 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 또한 교육학적으로 염두에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의 교육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 기준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이 지금 2015년 기준을 보게 되면 2009년에 나왔던 건 기준만 존재합니다. 2015년을 보면 예시 문항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내야 되고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렇게 풀었을 때 이 점수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입시제도와 시험 문제 풀고 정답 표현하고 점수를 수치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애초에 설계했던 방향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교육을 해체하고 기존의 교육 질서를 넘어서는 것을 공교육에서 만들어가자는 입장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교평원에서 만든 평가 기준에 따라서 모든 학생들을 수치화된 점수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수능이 됐든 어떤 제도가 됐든 간에 이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무슨 교육개혁이 가능할까요? 마지막 여기 보면 제가 마지막 쓴 얘기가 국가교육위원회와 그 교육자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 95년 교육위원회도 이 당시에 명망가들 다 모아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강원영 목사, 한국에서 이름만 되는 사람들 다 모아놨습니다. 그 얘기를 거꾸로 해볼까요? 명망가들을 다 모아놨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문서는 교육부가 작성을 했고요. 명망가들이 사인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교육을 개혁하겠다는 과정들, 이번에도 이배용 역사학계 거두를 자리에 앉히셨죠. 그 전에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먼저 실시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서 먼저 실시를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죠? 명망가들을 모아놓고 명망가들에 의한 어떤 정부 정책이나 보증표로 활용을 하게 되니까 국가교육위원회가 의미가 없죠. 두 번째, 교육자치. 교육자치 같은 경우들도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의 자료들을 보면 실패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교육자치가 농업사회에서 도시사회로 옮겨지게 되면서 도시 엘리트들이 주도하는데, 문제가 뭐냐? 교사들은 매일매일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 학부모나 일반 엘리트들은 그 문제를 일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제가 여기다도 써놨지만
교육감 선거와 교육위원들 사이에서 교사들이 눈치를 보면서 안락한 생활을 유지했다. 뭐 이런 책들이 학술적 연구로 결과가 나온다라든지. 일본의 교육위원회 같은 더 안 좋은 모양인데 일본의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학교 셀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에 내에서 벌어진 이지매 같은 이야기 거의 안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버리면 학교를 안 오거든요. 즉 우리 군대랑 똑같죠. 군대 가면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었을 때 저희 군대 내무부조리 너무 심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국가에서 인권을 지켜준다고 하면서 막 하는데 저희 대대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군대 내 부조리를 뽑기 위해서 무려 50여 명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저희 되게 빡센 부대였는데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저희 대대장님이 좌천됐습니다. 왜? 50명이나 이 문제가 많은 이런 문제 대대의 대대장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개혁하는 거에 대한 업적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이 들어가니까 공무원 특유의 보신주의에 의해서 돼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국가교육위원회나 교육자치 같은 경우들은 사실상 상당 부분은 실패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교육자치 혹은 교사자율 같은 95년대부터 계속 이야기했었던 소위 말하는 학교자치 같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얼만큼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교육 구조를 깨고 있느냐로 따져봐도 역시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것들은 다 교육부가 정책을 내리고 있고 교육평원에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입시 문제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시 문제에 대한 봉합적 태도를 갖고 있고 최근에는 먹고살이 문제가 되니까 먹고살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 30년, 40년을 쭉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역사적 분석밖에 없거든요. 근데 쭉 분석을 해보다 보면 한국 교육이 왜 개선되거나 개혁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맥락을 좀 정확하게 보인다고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백화점식의 해법을 모색하지 말자라는 건데 사실 그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해법을 제가 마련할 수 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교육자치가 됐든 교과 수업 자체의 변화가 됐든 입시제도의 질적인 개혁이 됐든 간에 그 단위 하나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그것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확고한 단위로서 계속 정착이 될 적에 구조적 변화의 틀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난 30년, 40년을 분석해 보면 구조적 변화의 틀거리가 아닌 정책적 변화의 모습들만 계속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교육개혁 과정 자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좀 접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런 구조로 들어간다면 학부모들 입장에선 최소주의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은 언제나 최대주의적인 이상적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렇지 않죠.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적에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나누려고 하지만 다음 주 기말고사거든요. 기말고사에 우리 대학생들이 일단 애들이 글을 더럽게 못 씁니다. 요즘 애들이 이렇게 치기만 해가지고 악필도 이런 악필들이 없습니다. 근데 보면 제가 한 학기 동안 가르쳤던 내용이 10%도 기억하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의 최대주의적 기대도 있어야 되겠지만 최소주의적 현실이 어떤가를 봤었을 때 지금과 같은 방식의 퇴보화되는 교육정책이 지속되는 한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우리 아이를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어찌됐건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된다. 그리고 이 입시제도의 경험에 맞춰서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부응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교육은 그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자녀들을 꼬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역사적인 담론들 좀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단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객관적 시각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 현실의 철학적 본질을 꿰뚫어 주신 강연에 감사드립니다. 이 현장에서 한 분 정도 혹시 플로어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받고 또 다음 강연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혹시 질문해 주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성함과 함께 이제 뒷 강연들 시간 때문에 좀 짤막하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할 것 같아서 한 가지 질문 드리는데 교수님은 왜 자녀분을 사교육에 보내시나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저요? 네. 저는 저희 집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자괴감이 밀려오고요. 똑같죠.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그랬는데 뭐 강연할 때는 막 신처럼 펄펄 날아다 내가 강연 끝나면 인간 된다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교육은 제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죠. 아내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내의 최소주의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다 알겠지만
지역사회의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학원과 시스템에서 굴려가죠.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는 딱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학교가 이 경쟁 교육을 부추겼다는 것에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이 그런 것을 놓지 못하는 것도 큰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사교육을 보내신다고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국은 단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독일이 전후에 새롭게 교육 개혁을 한다고 할 때 소위 말하는 독일의 소위 말하는 인문주의 전통이 있다라든지 이렇게 나라별로 이 교육을 새롭게 구성할 때 나오는 전통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조선 시대를 끝나고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은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은 교육 문제에 대한 단위적인 세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결국은 정책적 소수의 어떤 운동가적 모험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그 속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이 어떻게 현실을 촉진시켜 나가느냐인데 표면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도 토론이라는 내용들이 막 다 들어가 있고, 저 강동구 사는데 강동구는 역사적 유산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의 역사 유산에 대해서 준비해 오라고 하죠. 근데 그게 얼만큼, 그 표면적인 내용이 얼만큼 수업과 또 선생님들과 현장을 바꿔낼 수 있을 만큼의 질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의 문제에서의 저항과 변화는 좀 그게 좀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 중 한 명은 학업 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 때문에 자해 또는 자살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는 등 과도한 경쟁 교육의 고통의 실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학업 경쟁 때문에 죽어간 아이들을 두고 볼 것인가? 더 이상 어이없는 죽음을 마주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는 법률가로서 경쟁과 변별로 얼룩진 상대평가가 위헌임을 선언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아이들을 살리는 판단을 해줄 것과 정치권이 이에 대한 대안적 법률안을 발의하고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